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부터는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너도 나도 입에 올리는 모더니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과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알기 쉽지 않고 이해 범위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 라틴어 모데르누스에서 왔는데 그 뜻은 지금의 것, 현재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세 말기부터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지만 19세기 말부터는 예술, 문학, 철학, 건축 등 문화 전반을 뒤흔든 거대한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세상을 뒤바꾸고 기기 문명과 도시화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면서 기존의 전통과 규범으로는 도저히 급변하는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자라며 모더니즘을 시작한 겁니다. 모더니즘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라 전통을 과감히 부수고 인간의 내면과 세상의 혼란을 새롭게 표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이 움직임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폭발적으로 확산됐는데 전쟁의 참혹함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이성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모더니즘의 불씨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모더니즘은 지역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문학과 미술, 건축 등에서 전통을 해체하는 실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구 예술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공부한 아르누보 운동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189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아르누보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곡선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딱딱한 기계 문명에 반발하는 예술적 움직임이었다고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알퐁스 무아의 그래픽이나 빅토르 오르타의 곡선미 넘치는 건축들은 전통적인 직선과 대칭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누보의 화려한 장식성은 곧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단순함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아르누보가 전통을 깨는 첫걸음이었다면 모더니즘은 그것을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추상성과 실험정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아르누보를 발판으로 전통적 예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탐구하는 모더니즘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근대화와 외세의 영향, 식민지 경험 등이 얽히면서 독특한 모더니즘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단순한 서구 예술사조의 수용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근대적 주체성을 모색하고 근대성과 민족성을 재구성하려는 실천적인 담론이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유입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전통과 근대, 민족과 제국 사이에 모순을 겪으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한 한국의 모더니즘은 단지 문학이나 미술의 양식적 전환을 넘어 식민지 근대의 자기인식과 대응 전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10년대까지의 계몽주의 문학은 민중의 교화를 강조하면서 근대국가 건설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국가 주체의 실종과 함께 이런 계몽주의 문학은 점차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계는 1920년대 신문학과 함께 비판받으면서 정치적인 계몽 대신 감각의 혁신, 내면의 분열, 언어의 실험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문학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1920, 30년대 경성은 식민지 근대의 압축 공간이었습니다. 전차와 전등, 백화점과 다방이 등장하는 등
도시화, 상업화, 소비문화의 상징이었고, 젊은 작가들은 이 새로운 도시 문명을 관찰하고 재현하고 실험하는 등 새로운 문학적 감수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곧 모더니즘의 태동으로 이어지고 1930년대에 들어 한국의 모더니즘 문학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김기림은 시집 기상도에서 새로운 시대의 감각과 과학, 도시 문명을 수용하며 기계적 이미지와 언어 실험을 통한 신시의 가능성을 탐색했고, 이상은 오감도, 날개 등을 통해서 의식의 흐름, 파편화된 자아, 그리고 언어 해체의 실험을 보여주면서 한국 모더니즘의 문학의 절정을 이끌었습니다. 또 박태원은 소설과 구보시의 일일에서 도시 속 인물의 단절된 감정과 상실된 의미를 묘사함으로써 도시적 소외와 모더니즘적 주체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더니즘은 불행하게도 식민지라는 조건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표현의 실험성과 내면의 심화는 때로 현실 도피적 태도로 나타났고, 민족문학 진영으로부터는 부르주아적이고 반민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니즘은 식민지 현실의 억압에 대해 언어적 해체와 형식의 전복이라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미학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의 모더니즘은 서구의 형식을 수용했지만 그것을 식민지 현실에 적응시키면서 새로운 문학적 지평을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의 혁신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지적, 예술적 저항의 한 형태였습니다. 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청나라의 몰락은 중국 사회에 깊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 유교 질서에 기반한 체제는 내외부의 압박 속에서 그 정당성과 효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도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중국의 모더니즘은 근대국가 건설과 개인의 자각이라는 근본적인 문화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919년 오사운동은 중국 모더니즘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 정부가 1차 대전의 승전국 중 하나였던 일본의 21개조 요구안을 수용하려는 것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학생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 운동은 제국주의 외세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당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반전통, 반권위, 반유교적 담론을 내세워서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과학,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수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후스, 천두슈, 루신 등의 지식인들이 주도한 백화운동과 함께 기존의 문헌체 문학을 해체하고 일상 언어에 기초한 새로운 문학 형식을 실험했습니다. 이것은 문학에서 언어 형식의 전환을 넘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자체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루신의 단편 광인일기는 기존 가족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내면의 분열과 고통을 직시한 문학으로 중국 문학의 모더니즘적 전환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오사운동은 중국 모더니즘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였지만 그것이 곧 완성된 모더니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이 운동이 촉발한 사고의 전환과 표현의 자유는 이후 중국 문학과 예술에 실험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 상하이 신감각주의 그룹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모더니즘 문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스저추는 인물의 심리적 탐구와 도시적 감성을 결합해 모더니즘 특유의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문체를 보여주었고, 무스잉은 상하이의 폭스트롯에서 화려한 도시의 밤 풍경과 근대인의 소외를 재즈와 같은 리듬감 있는 문체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중국 모더니즘의 태동은 단일 사건보다는 점진적, 복합적인 전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부상으로 모더니즘의 자유로운 실험성은 억제되었고 문학 이외의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의 모더니즘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싹 텄습니다. 메이지 시대는 일본의 전통적 봉건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급속히 전환된 시기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미학과 서구 문물이 충돌하면서 독특한 혼종적 양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학에서는 나츠메 소세키가 초기 모더니즘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는데, 소설 마음은 개인의 내면과 근대 사회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벗어나 심리적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 주자였던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단편 이즈의 무희는 매우 처연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근대적 감수성과 전통적 정서가 결합된, 즉 모더니즘 특유의 주관적 내면 묘사에 일본 특유의 전통적 감성이 복합된 작품입니다. 즉 일본의 모더니즘은 서구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와비사비와 같은 일본적 미감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색채를 띄었습니다. 이처럼 모더니즘은 지역마다 시대 상황과 맞물려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하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모더니즘이 강렬하게 태동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소위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간의 삶은 기계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소외시켰고 제국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1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이성과 문명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 문명의 진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벨 에포크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와 계몽주의의 낙관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은 이런 믿음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전쟁은 전례 없는 규모로 벌어졌고, 기계화된 무기들, 기관총, 탱크, 독가스 등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참호전의 끔찍한 현실, 젊은이들의 희생,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 사회적 혼란은 이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문명은 진보가 아니라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깊은 회의와 불안을 안겼습니다. 예술가들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세상의 혼란을 설명할 수 없다고 깨닫고 새로운 언어와 형태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거나 멋진 이야기를 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혼란과 인간의 내면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단순한 예술 사조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모더니즘은 문학, 미술, 철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니즘 문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시간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인물은 더 이상 악당과 영웅으로 단순히 구분되지 않았고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풀어내고,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는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화편화된 세상을 강렬하게 보여줬습니다. 시의 형식에서도 자유시와 이미지즘이 등장하면서 정해진 운율을 버리고 감각과 이미지를 중시했습니다. 미술에서는 사실적인 묘사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탐구했습니다. 아비뇽의 처녀들처럼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깨부수며 입체주의를 열었던 파블로 피카소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바실리 칸딘스키는 색과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미술에 길을 닦았으며, 특히 그의 저서 점과 선에서 면으로는 모더니즘의 구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더니즘 미술은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보는 법을 보여주자는 태도였습니다.
건축과 디자인에서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모토가 대세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술교육기관인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능을 결합해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발터 그로피우스나 르코르비지에는 장식을 없애고 깔끔한 성과 기하학적 형태로 현대 건축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가구나 그래픽 디자인에서도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이 주목받았습니다. 철학에서도 모더니즘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인간은 자유로우면서도 불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철학자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모더니즘은 예술이나 철학의 한 장르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전통을 깨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새로움을 창조하려는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실험 정신과 자율성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근대 사회의 소외와 단절과 같은 어두운 면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더니즘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가구,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 추상적인 예술 작품, 그리고 끊임없이 왜냐고 묻는 태도. 이 모든 게 모더니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의문과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을 두면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과거의 흐름이나 사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살아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모더니즘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문명화된 존재라는 자기 확신에 균열을 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더니스트들은 전쟁과 폭력, 산업화된 세상 속에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목격했고, 불안정하고 분열된 내면 표현을 통해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21세기 인지과학과 심리학은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탐구합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인식, 즉 자기인식의 인식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여전히 자기 판단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로는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메타인지적 접근은 인간 이성에 대한 한계를 성찰하는 현대적 접근 방식이며, 흥미롭게도 이는 모더니즘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시도했던 비판의 언어와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즉, 모더니스트들이 직선적인 서사 대신 파편화되고 중첩된 시선, 불확정성을 통해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는 예술을 창조했다면, 오늘날의 메타인지 역시 인간 사고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문명화된 자기 확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를 더욱 능력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AI와 자동화는 마치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완전성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기 착각의 심화를 동반한 위험한 낙관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이 인류 자신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에 다시 불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네오나치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더니즘의 비판적 시선과 메타인지적 자각을 결합한 자기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모더니즘의 입문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디자인 분야로 범위를 좁혀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